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배우 유승수 씨가 라스에서 나와서 남긴 명언이죠. 이게 인터넷에서 꽤 큰 공감을 얻기도 했고요. 사실 유명세와 수익은 비례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수록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커지죠.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큰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로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글렌코어나 비톨, 카길 같은 회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기업들은 바로 원자재 중개거래 기업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전성기에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나 지도자와 직접 연락할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떨쳤을 정도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이미 7, 80년대에 몇 억 달러 단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인 아무도 모르는데 돈을 버는 곳, 원자재 중개거래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조용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조용한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우선 오늘 얘기할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약간의 경제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폐지를 발표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본이자의 폐지인데요. 이전까지는 달러의 가치를 일정량의 금의 가치로 묶어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세계 무역이 증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수요 자체는 늘어났는데요. 금의 생산량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금에 연동한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미국 재무부 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근본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달러를 더 찍어내려고요. 이때부터는 지금처럼 각 나라의 경제 상황과 수요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는 변동 환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 생산국들은 불만이 아주 커졌습니다. 당시 석유 산업은요, 전 세계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7개 기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1960년에 오펙이 결성된 것도 이 거대 기업들의 영향력에 어떻게든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제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석유 가격을 전부 다 더 못 받게 된 거죠. 게다가 60년대 후반부터는 소련에서 석유를 서방 국가로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석유 가격은 더 떨어졌고 이런 상황 자체가 산유국들에겐 위협적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사람이 바로 원자재 중개 회사에서 트레이더로 일하던 마크 리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는 막힌 상황에다가 석유 가격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불만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이때 마크 리치는 정보망을 통해서 조만간 중동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엄청난 양의 원유를 사들였죠. 이 때문에 마크 리치가 소속된 필리프 브라더스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 원자재 중개 회사는요, 원자재를 팔고 싶어하는 나라와 구매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역할만 했어요. 달러 가치도 안정적이었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적이었다 보니까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면서 여기에 일정의 수수료만 붙이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마크 리치가 사줄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원유를 대거 사들인 거예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도 하고 거기다 만약 가격이 하락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입을 게 뻔한 상황이었으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날만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리치의 거래를 제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오펙에서는 수출 제한과 감산을 선언하면서 오일 쇼크가 터져버렸어요. 덕분에 배럴당 2달러 정도에 불과했던 원유 가격이 5배 이상 크게 뛰게 됐죠. 이 덕분에 리치의 거래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브라더스는 한 해 이익에 버금가는 돈을 원유 거래에서 벌어들였는데요. 이걸 근거로 리치가 급여와 대우의 파격적인 상향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거를 거절하게 됐고 리치는 결국 독립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렇게 세운 회사가 바로 마크 리치 앤 코라는 회사고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마크 리치는 철저하게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내전 한복판, 적국이든 가리지 않고 다 갔어요. 유엔 제재로 무역이 막힌 나라나 내전을 치르고 있는 국가, 독재 국가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국가들은요, 거대 석유 회사들이나 다른 나라들이 거래를 꺼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석유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떼어먹힐 위험도 컸죠. 하지만 위험을 짊어져야 이익이 생긴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래란 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추석 때 오스트리아를 갔는데요. 그때가 중부 유럽에서 100년 만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철도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됐었습니다. 유럽은 보통 도시간 이동을 철도로 하잖아요. 근데 철도가 마비되니까 다들 발이 묶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 택시로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잘츠부르크에서 비엔나까지 기차로 50유로 정도지만 택시는 무려 400유로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여기서 최적의 방법은 저랑 비슷한 여행자들을 모집해서 엠빵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모은 후에 택시를 부르려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했는데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N빵 가격이 저렴한 택시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을 한 명 모집했다. 그러면 저랑 그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서 N빵 하면 200유로 되잖아요. 자, 그 사람에게 200유로 내고 택시 같이 타고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제가 부른 택시를 타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택시를 타겠어요? 다른 사람 택시를 타려고 하겠죠? 결국에 이 거래를 진행시키려면요, 제가 일단 400유로 일단 내야 됩니다. 택시를 부른 다음에 거기서 1인당 가격을 제가 확정시켜버린 거예요. 만약 4인승 택시였다? 그럼 1인당 100유로라고 가격을 딱 못 받고, 물론 이러다 보면 원래 모집하려다 했던 사람 수보다 좀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만큼 제가 내야 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 모집을 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요, 1인당 100유로, 1인당 50유로 이렇게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거,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쪽이 더 거래가 트이겠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거래가 발생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위험을 감수한 리츠의 거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아공과의 거래였습니다. 당시 남아공은요,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무역 제재가 가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나라도 석유는 필요하다 보니까 비밀리에 이란과 거래를 통해서 석유를 유통한 거예요. 이때 리츠가 한 게 뭐냐? 돈을 주면 석유를 줄게, 이게 아니라 석유를 일단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이든 뭐든 대금 지급받는 걸로 거래를 일단 트고 보는 거죠. 위험하지만요, 금지된 거래인 만큼 그만큼 더 큰 이익을 거둘 수도 있었고요. 또 이런 거래도 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요, 미국 바로 밑에 위치한 쿠바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했습니다. 쿠바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설탕이었는데요. 이 설탕을 대가로 소련에서 석유를 보내주는 이제 구상무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쿠바의 설탕을 실은 다음에 소련까지 들고 가서 석유를 다시 싣고 오는 이 거래는요,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비효율적입니다. 이 거래를 마크리치 회사가 맡았는데요. 마크리치는 이걸 좀 비틀기로 했어요. 쿠바의 설탕을 미국이나 중남미로 유통시키고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쿠바로 보내는 거죠. 또 소련의 석유는 그냥 서유럽 어딘가로 유통시키면 되는 거고, 설탕이야 소련과 가까운 어딘가에서 조달해도 충분했던 거죠. 이 거래로 엄청난 운송비를 아끼고 마크리치 회사도 큰 돈을 번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소련과 쿠바가 미국의 적성국이란 걸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기는 진짜 어려운 거래입니다. 대체로 당시 원자재 중개 회사들이 리츠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적성국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 위험한 곳, 이런 것들은 거래에 따른 보상이 그만큼 컸거든요. 물론 이런 나라는요, 돈을 떼어먹힐 가능성도 크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높고 거래 때마다 뇌물을 바쳐야 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위험에 따른 비용 정도로 생각했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마저도 감수했던 거죠. 그런데 이익 하나에만 미쳐있던 마크리츠도 그 위험천만한 거래 스타일 때문에 결국 발목을 잡힙니다. 1979년 이란에서요,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미국 내에서 이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크리치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한 게 들통이 나버렸죠. 이 때문에 FBI에서 마크리치에게 수배령을 걸었고 리치는 스위스로 도피해서 평생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마크 리첸코는 미국의 배신자 딱지가 붙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크 리첸코는 금융회사들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고 원자재 거래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결국 회사 임원들은요, 리치의 지분을 인수해서 리치를 내쫓게 됩니다. 또 일부 임원은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전자가 글렌코어, 후자가 트라피고라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금 전 세계 원자재 무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거대 기업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1991년 소련이 붕괴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원자재 거래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전까지 무역은 소련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원을 배분하고 생산을 감독하고 상품의 거래까지 관리하던 정부가 갑자기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소련 국가들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진 상황이 됩니다. 소련이 가진 원자재나 자원들은 많았지만 당장 이걸 자국 기업들에게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 상황에서 자원 거래와 자금 조달, 유통의 노하우를 가진 원자재 거래 기업들이 소련 붕괴 후의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곳이 바로 비톨인데요. 참고로 현재는 세계 최대의 석유 중개 기업입니다. 비톨은 원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석유로 만드는 화학 제품을 라인강을 통해서 유럽 내륙으로 거래하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구소련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찾은 거죠. 기존에 터놓은 공산국가들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직접 석유 중개에 나선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쿠바였습니다. 쿠바는 이전까지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존해 왔는데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해버렸으니까 당장 필요한 석유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주 상품인 설탕도 팔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때 비톨이 나선 건데요. 쿠바산 설탕을 프랑스 설탕 기업에 유통하고 필요한 차관을 직접 제공하면서 석유를 공급하는 거래를 뚫은 겁니다. 물론 비톨의 기업 규모 대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고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죠. 원유 대금도 달러가 아니고 설탕으로 받는 상황이니까 원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과 설탕 가격이 내릴 가능성, 이 두 가지 위험이 이중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막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익을 내는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또한 이걸 바탕으로 다른 공산권 국가에도 진출해서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를 확보했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일종의 차익거래를 통해서 원유 시장의 빅플레이어로 등극하는 데 성공했죠. 이때가 마침 마크리치앤코가 글렌코어와 트라피구라로 분리되는 시기라서 큰 경쟁자가 움직일 수 없었던 점도 비톨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자, 이렇게 전 세계 곡물과 광물, 에너지 자원을 거래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는 정석에 해당했던 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철저히 비밀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거래 기업들은요, 전 세계로 정보망을 뻗쳐두고 각국의 중요 인사들과 인맥을 맺어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필요한 때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고 팔기도 쉽거든요. 더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작은 정보를 하더라도 그게 원자재 가격의 방향을 움직인다면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거래 기업들은요, 마치 CIA처럼 정보 분석팀을 내부에 두고 운영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거래 방식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노출될수록 더욱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톨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11년에 리비아 민주화 시위에서 리비아 내전으로 번졌을 때의 얘기인데요.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리비아 반군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리비아산 원유를 미국의 정유 기업으로 유통하기로 계약을 맺었고요. 물론 이러한 거래가 그렇듯이 반군이 원유를 제대로 제공한다는 보장은 아예 없었습니다. 또 이 거래를 트기 위해서 미국의 로비를 통해서 리비아산 원유에 대한 규제를 풀었고요. 이러한 거래는 모두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기가 어렵죠. 이게 이런 기업들이 비밀주의를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비밀주의와는 다르게 원자재 중개 회사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글렌코어는 아이러니하게도 2011년에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글렌코어 같은 기업이 비밀주의 포기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상장을 택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엔 또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90년대 이후로 주요 원자재 생산 기업이나 광산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그 말은요, 거래에서 원자재 생산 기업들과 광산 기업들이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됐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원자재 중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나 97년 아시아 지역의 외환 위기와 더불어서 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은요, 원자재 거래 업체들에게 거의 절망적인 타격을 입혔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글렌코어는 광산을 조금씩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광산들로부터 원자재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산 자체를 내가 소유하면서 생산하고 유통까지를 담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는 거였고요. 97년과 98년의 위기는요, 글렌코어가 저렴한 가격의 광산들을 인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원자재를 쫙 빨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수요가 오르고 광산 매입에 필요한 돈이 갈수록 늘어났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고 또 사모펀드나 중동의 왕족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글렌코어가 선택한 게 IPO였던 거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자금 확보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어차피 정보의 속도가 빨라진 현대에서는 예전처럼 극소수만 아는 비밀 정보란 게 존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도 대거 모집해서 광산이라도 사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특히나 하루가 멀다 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또 자회사인 엑스트라타가 글렌코어와 경쟁할 만큼 커진 터라서 교통정리와 합병을 위해서라도 상장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예전에 비해서 원자재 중개 회사들의 정보는 많이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글렌코어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구리와 아연 중개 물량의 절반, 전 세계 석탄과 보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나마 정보 공개가 된 덕분에 이 정도나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은요, 모두 엔비디아나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게 훨씬 많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목받지는 않아도 이렇게 뒤에서 큰 돈을 벌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요.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공유하는 비밀은 없다는 거죠. 이 원자재 중개 회사들이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밀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건요. 비밀은 남과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거고 그래서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너한테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건 애초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속아버리면 정말 큰돈 날리게 돼 있어요. 비밀이면은 정말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비밀과 정보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원자재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중고거래도 그래요. 파는 쪽은요, 사는 쪽이 돈 떼어 먹을까봐 돈을 먼저 주면 보내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는 쪽은 파는 쪽이 벽돌을 보낼까봐 물건 보내면 돈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해버리면요,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결국 어느 쪽이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거죠. 보통 이게 일반적인 거래라면 신뢰를 기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볍게 넘어가지만요, 내정 국가, 쿠데타 국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 뭐 이런 곳이라면 신뢰란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세상이 나를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더욱 그래야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